따스한 가을 햇살과 함께하는 11월 AM 1650 라디오 서울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기를 더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전국에서 약 8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쇼핑 물품을 노리는 소포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들의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좋은 할인이 아니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썬밸리 지역 발전소에서의 메탄가스 유출과 관련해 약 6천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45지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데릭 트렌 후보가 미셸 박스틸 후보를 545표 차로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스캇 베센트는 취임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감세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원 선거 결과 친가상화폐 의원 약 300명이 의회에 포진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가 입법 의제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5억 달러 넘게 줄일 계획입니다. 인텔의 투자 지연이 원인입니다.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좌파 광역전선 소속의 야만도 오르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 출산 소식을 정한 모델 문가비의 아들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를 125대 99로 대파하고 5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램스가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 20대 37로 패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오늘 볼티모어와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신 분들 많으시죠? 언젠가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2, 3일이 아니라 목요일 끼고 2, 3일이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 이상 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하면은 추수감사절 연휴가 일주일이 넘죠. 10일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요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전국에서 약 8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정도면 민족대 이동 아닙니까? 한 1, 2년 뒤면 1억 명, 이 정도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8천만 명의 연휴 여행객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여행객 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2023년 지난해보다는 170만 명이 늘어난 숫자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는 20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LA 국제공항의 경우는 지난 주말부터 여행객들로 분주한 모습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LA 국제공항이 오늘부터 공항 지상 직원들과 그리고 노조들이 집회와 가두행진을 할 예정이어서 연휴 이용객들과 맞물려서 LA 국제공항 극심한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주 초에 지금 LA와 벤츄라 카운티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보가 됐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미끄럽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연휴 여행객들도 교통체증 심각한 것 그리고 빗길로 도로 표면이 좋지 않은 것 또 어디서 비만 오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미리미리 시간 맞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LAPD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절대 안 되고요.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들떴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현관 해적, 소포 절도 범죄가 극심해지고 있어 경찰과 소비자 보호기관들이 경계령을 발동하고 나섰습니다. LAPD 자료 결과 2023년 LA에서 발생한 3,600건 이상의 소포 절도 가운데 11월과 12월에 발생한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서도 LA 지역의 소포 절도는 지난 1월까지 모두 2,400여 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2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포가 없어져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재배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도난당한 소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포 절도는 체포율이 낮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구매 또는 배송업체에서 제공하는 배송 현황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포의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배송된 후 소포를 오랜 시간 밖에 방치하지 않고 빨리 취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품만 빼가는 수법도 역시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카메라가 달린 알림 기능이 있는 비디오 초인종을 설치하거나 아마존에서 구매할 경우 아마존 락커 배송을 이용하고 또 배송 방법에서 배송 시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것 또는 우편함 경보기 설치, 주택 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 아파트 출입자 경계 강화 등도 주요 예방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이 로데오 드라이브 한복판에서 남녀 커플이 4인조 무장강도단의 명품백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요일에 벌어졌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 18분 노스 로데오 드라이브에서 명품 매장 밖에 서 있던 남녀 커플에게 4인조 강도단이 접근했고 이 중 한 명이 총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실랑이 끝에 강도단이 현금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명품백 2개를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엑소더스가 전국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엑소더스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가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토대로 공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는 약 8만 7천 명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타주로 이주했습니다. 지난해 가주로 이주해 들어온 전문직 종사자는 6만 9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와 LA의 치솟은 주택가격과 생활비로 인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텍사스나 애리조나같이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는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주소득세가 가장 높은 것도 전문직 종사자들의 엑소더스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주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주정부 소득세가 없거나 혹은 저렴한 주로 이주하는 추세가 두드러졌으며 이들이 선호하는 목적지는 14%는 텍사스, 9%는 애리조나, 8%의 워싱턴, 7%의 네바다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주와 함께 타주로 유출되는 인구가 지역으로 유입돼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았던 주는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매사추세츠, 루이지애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버지니아, 텍사스,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이 가장 많은 이직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최근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인구는 3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 소폭 반등하면서 3,900만여 명에 달합니다. 올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100일의 감염이 급증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300건 미만이었던 100일의 감염 사례가 올 9월 말 기준으로 1,74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126건에서 올해는 3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00일에는 1살 미만 영아나 면역력이 약한 주민, 중증 천식 환자가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주기로 유행하는데 마지막 대유행은 2019년이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가 인구 10만 명당 17건으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했습니다. 100일의 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수주일에서 수개월간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을 보이고 기침 후에 웁소리를 냅니다. 니탭,
스티탭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와 영아를 돌보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가 썬밸리 발전소의 메탄가스 유출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6천만 달러의 피해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밸리 발전소의 메탄가스 유출 사실을 LA 수도전력국이 최소 1년 동안 숨겨오면서 썬밸리와 파코이마 지역 주민들이 잦은 두통과 메스꺼움, 코피 증상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시를 상대로 한 지역 주민들의 소송에서 시정부가 5,99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처음 메탄 수치 상승이 감지된 것은 7년 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전소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를 다녔던 약 1,200명 주민들이 LA시와 합의한 5,99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나눠받게 됩니다. 2020년 12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LA시와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 측은 DWP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잠재적으로 메탄과 기타 유독물질에 노출된 1,085일 동안 장비를 적절히 점검하거나 수리하지 않았으며 유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밸리 발전소는 썬밸리와 파코이마 지역 사이 샌프란도 밸리에 위치한 150에이커 부지에 위치해 있고 천연가스를 연소시켜 LA 일원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소송에 따르면 나사 제트추진연구소는 2017년 9월 처음으로 발전소에서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전력국에 통보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 직원들은 이전에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JPL이 즉시 이를 알리지 않고 후속 항공조사에서 유출이 악화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주장합니다. 수도전력국 직원들은 실이 마모돼 누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1년 전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회의에서야 처음으로 메탄 유출 사실을 공개하고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원고 측은 2020년에 유출이 공개된 후 전력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메탄 수치 측정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보다 86배가 더 강력합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호흡곤란, 두통, 혼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발작, 조정 능력 저하, 졸음, 시각장애, 우울증, 불안, 불면증, 알레르기, 발작, 천식 등 수많은 건강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에서 미셸 박스트리 의원 3선 성공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24일까지의 개표 결과 개표율이 99%를 기록한 가운데 표차가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현재 99%의 개표가 완료됐고 미셸 박스트리 의원이 15만 6,882표 그리고 상대 민주당의 데릭 트렌 후보가 15만 7,427표로 표 차이가 545표 차로 벌어진 것입니다. 각 선거관리국은 한편 오는 12월 3일까지는 선거 결과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충전 제어 장치 결함으로 전기차 20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도로교통안전국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그리고 제네시스 GV60, GV70 등등 14만 5천 대입니다. 기아의 경우는 2022년부터 2024년에 생산된 EV6 6만 3천 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들 차량에서 통합 충전 제어 장치에 트랜지스터가 손상돼 배터리 충전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해당 리콜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통보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2024-25 회계연도에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비자 H-2B 쿼타를 기존보다 2배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025년 새 회계연도에 H2B 쿼터를 연방의회에서 통과한 규정에 따라 통상 할당되는 6만 6천 개에 더해서 추가로 6만 4,716개를 합한 모두 13만 716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 내 비농업 분야 임시 직종의 구인난 속에 노동인력 충원을 위해서 연방 이민당국이 지난 수년간 실시해온 것입니다. H2B 비자는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비농업 부문 노동이나 서비스, 즉 건설과 조경, 호텔, 식당 등 업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민자의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 매년 1년간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자선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동국 한의대 1층에서 이웃 돌봄 바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LA 한인상의 이사인 박주용 동국 한의대 총장이 장소를 제공해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상공회의소 측은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바자회 개최를 위해 신상 골프백, 명품 중고 가방, 옷, 액세서리, 그릇, 샹들리에 등 다양한 물품이 기증됐다며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동환 회장 등 제48대 회장단과 이사진은 LA 커뮤니티를 돕는 취지로 이번 바자회 개최를 구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미혼모를 돕는 푸른 초장의 집과 나눔 사역을 전개하는 재활센터, 발달장애 성인교육기관과 고아원 등 비영리 동사단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동환 회장은 LA 커뮤니티에 필요한 선행을 베푸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상공회의소가 상인들뿐 아니라 LA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처음 노력을 기울여 개최하는 바자회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 블루바드와 베렌들 스트리 인근의 빈 주차장 부지에 8층짜리 아파트가 건립됩니다. 최근 LA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행키 캐피탈이 이 부지에 신청한 아파트 건립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주차장 부지에 마침내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8층 높이 아파트에는 총 163개의 유닛과 함께 100세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레크레이션 룸, 테라스덱, 코트야드가 조성됩니다. 행키 캐피탈은 LA시로부터 대중교통 밀집적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완공 후 53년 동안 모두 18개 유닛을 저소득층 전용 유닛으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구름이 덮인 가운데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겠고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화요일인 내일 그리고 모레 수요일 오전까지는 각 지역에 따라 이슬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현재까지 비 소식은 없지만 이번 한 주간은 대체로 흐리고 서늘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3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68도, 53도, 해안 지역도 68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불법 이민자를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 근원으로 지목하고 당선되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로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국에 불법 입국했거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민자들은 서둘러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망명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작아도 일단 신청해 놓으면 공무원 일하는 거 다 잘 아시죠?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와 교제 중인 이민자들은 서둘러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으려 하고, 이미 영주권이 있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법 변호사, 불법 체류자 지원단체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스페니시 라디오와 TV, SNS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연일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두려워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영주권이 있어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몰려들고 있고 모두 겁에 질린 상태다라고 한 이민법 변호사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이 있는 약 1,300만 명과 허가 없이 입국한 불체자들은 약 1,1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불체자 추방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약 150만 명이 추방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에 150만 명 정도를 추방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첫 임기에 300만 명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시간에 대규모로 추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국경 차르에 내정된 톰 호먼 이민 세관 단속국 국장 직무대행은 행정부가 범죄자와 추방 명령이 이미 내려진 이민자들을 우선으로 추방하겠지만 불체자들을 찾기 위해 직장 불시 단속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 이 다카입니다. 다카 혜택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인 학생들도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이 다카 제도를 없애려고 했으며 현재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다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학들은 유학생과 불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대학은 학생들이 다카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은 외국 학생과 교사, 직원에게 겨울방학에 본국을 방문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귀국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취임하자마자 이슬람 교도가 많은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공항에서 대혼란이 일어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즈가 복수의 미국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25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의병 전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온 이른바 군내 워크 문화를 맹비난해왔습니다. 워크 문화는 진보 아젠다 문화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팍스뉴스 진행자도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징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했습니다.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 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약 15,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농림부 장관으로 브룩 롤린스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롤린스 지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차기 농림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진정한 중추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농부들을 지원하고 식량 작업을 옹호하며 농업에 의지하는 소규모 마을을 복원하려는 부르게 헌신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내 정책위 국장 대행 역할을 했던 그는 트럼프 당선인 사위 제러드 쿠시너와 가까운 사이입니다. 롤린스가 상원 인준을 받고 취임하면 농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글렌 로즈의 소규모 농가 마을에서 자란 롤린스 지명자는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농업 개발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CBS 방송이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성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음식과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응답자가 44%였고 올릴 것이라는 응답자 35%,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1%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인선한 내각 주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가 없다가 31%였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가 없다 19%로 대체로 찬성 여론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가 없다가 39%였습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가 없다 36% 등으로 나와서 마르코 루비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보다 긍정평가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57%가 찬성했고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52%가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권 인수팀을 비밀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 모금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총무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 덕분에 정권 인수 준비와 관련된 직원 고용비, 여행비, 사무실 공간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무제한 거둘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을 피한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면 인수팀에 최대 720만 달러의 연방자금이 지원되지만 개인에게서 받는 후원금이 1인당 5,000달러로 제한되며 후원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인수팀은 모금 목표에 기부자, 자금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벤스 주식회사로 알려진 인수팀은 다크머니 비영리 단체로 설정돼 있어 국세청에 기부자가 누군지 공개할 의무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런 행보가 윤리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나 정부와 잠재적 갈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당선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있고 특히 선거 기부와 달리 외국인도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스캇 베센트가 취임 후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감세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센트는 재무장관 지명 후에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한 감세 공약으로는 집권 1기에 시행했던 임시감세를 영구화하고 팁과 사회보장 혜택,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무장관 후보자 하워드 러트닉 가상화폐 인사입니다. 이전부터 그가 한 가상화폐 업체와 협력 강화를 논의해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업체는 조사를 받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KBS입니다.
상무장관 후보자 하워드 러트닉은 대선 기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한 무대에 올라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How much do you think we can rip out of this wasted $6.5 trillion Harris-Biden budget? Well, I think we can do at least $2 trillion. 또한 그는 머스크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시장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부정적이던 트럼프의 생각을 바꾼 주요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You will see all the traditional financial service companies, the big banks, the big brokerage companies, they're all going to go headfirst into Bitcoin pond. 이런 가운데 러트닉 장관 후보자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투자회사가 가상화폐 업체의 태도와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고객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사업을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가상화폐 업체의 테더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테더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무부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제재도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테더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러트닉 후보자는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으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당국자 인선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트닉 후보자는 상무장관에 임명되면 현재 회사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쇼핑하실 것 리스트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십니까? 뭐 살 거 없어도 왠지 이때쯤 되면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일지요. 네. 괜히 뭘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체들은 대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자들이 미루던 선물이나 물품을 사려고 하겠지만 좋은 할인이 아니면 섣불리 구매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한 소매 체인점 가운데 월마트와 갭, TJmax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소비가 눌려있긴 하지만 적절한 가격이면 소비를 한다는 방증입니다. 소비자들은 의류나 신발과 같은 임의 소비재 구매는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식품과 기타 필수품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긴 했지만 물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오른 상황이고 따라서 식료품과 육아용품을 비롯한 여러 항목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은 소매업체들이 가장 기대하는 쇼핑 대목인데 요즘에는 업체들이 10월부터 미리 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의미도 덜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연중 가장 바쁜 쇼핑의 날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외면받는 업체는 주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타겟의 경우 분기 매출 부진으로 올해 수익과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한 후 주가는 21%나 급락한 상황입니다. 패스트 패션 항목이 소비가 늘어난 몇 개 안 되는 분야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만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월에 주춤했던 소매 판매는 10월에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들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인플레이션보다 재정 적자에 따른 국가 부채를 더 크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장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많이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과 글로벌 무역 전쟁 가능성도 우려 요인에서 순위가 이전보다 올라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연간 2차례 발행되는 금융시장 안정보고서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당시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부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에 대해 인플레이션에서 정부 부채 증가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무역의 위험으로 옮겼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은 경기 침체기에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정책 대응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글로벌 무역 리스크도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일부 응답자는 관세 장벽이 보복성 보호주의 정책을 촉발해서 글로벌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에 다시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무역이 악화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올해 봄에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1위 위험으로 꼽혔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5억 달러 넘게 줄일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인텔에 보조금 85억 달러를 주기로 예비적 합의를 맺은 바 있는데 인텔의 투자 지연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80억 달러보다 적은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최대 85억 달러 직접 자금과 대출 110억 달러 등 총 19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맺은 바 있습니다. 85억 달러 보조금은 단일 회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인텔이 계획했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투자 지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텔은 내년 말로 예정됐던 오하이오주 공장 프로젝트 완성을 2020년 말 이렇게 미뤄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샬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2일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고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넬리스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넬리스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넬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얼바인에 본사를 둔 넬리스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넬리스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 300만 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125대 99로 대승을 거뒀죠. 카와이 레너드 공복으로 제임스 하든을 중심으로 뭉친 클리퍼스가 지금 5연승 서부지구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승 후보로 예상됐던 필라델피아 폴 조지와 조엘 엠비드 이 간판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뛰지 못하면서 지금 3승 13패 서부조 14위입니다. 동부주죠. 동부주 14위입니다. 이번에 한국 연예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깜짝 출산 소식을 전한 모델 문가비의 아들 친아버지가 바로 배우 정우성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모델 문가비가 SNS를 통해 아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출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결혼 여부나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아버지가 배우 정우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는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식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입장을 냈지만 결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과거 인터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은 11년 전 인터뷰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가수 성시경의 유튜브에선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우성이 평소 난민 문제 등 사회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이어온 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책임감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의 사생활이며 제3자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저희는 익명성이 없잖아요. 평범함에 대한 어떤 소중함, 일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같아요. 배우 정우성은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후보로 참석하며 혼외자 인정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나섭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어제 LA 램즈는 필라델피아에게 20대 37로 패했는데 오늘 LA 차저스가 홈 구장인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볼티모어와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를 갖습니다. 계속 이겨야 지금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